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동시에 인류를 멸망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기업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의 CEO가 하루아침에 쫓겨났다가 5일 만에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던 샘 알트만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학업보다 창업에 더 큰 관심이 있었죠. 결국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룹트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위치 정보를 나누는 앱이었는데 문제는 아이폰도 앱스토어도 없던 시절이었다는 점이죠. 창업 초기 샘의 생활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만 매달리면서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라면과 아이스크림으로만 버텼거든요. 영양 부족이 극심해져서 결국 괴혈병까지 걸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2005년 Y 컴비네이터라는 스타트업 부트캠프에 참여했죠. 바로 여기서 샘은 Y 컴비네이터 창립자인 폴 그레이엄의 눈에 띄었습니다. 폴은 샘에게서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을 얻는 재능이었습니다. 폴이 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샘을 식인종들이 가득한 무인도에 떨어뜨려도 5년 후에 다시 가보면 그 섬의 왕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샘은 Y 컴비네이터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겨우 30세의 나이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 육성기관을 이끌게 된 거죠. 한편 2015년 일론 머스크는 심각한 우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시 구글은 AI 분야의 압도적인 강자였습니다. 최고급 AI 연구진의 약 77%가 구글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구글 CEO였던 레리 페이지와 대화를 나눠보니 그가 AI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론이 초지능 AI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묻자 레리는 당신이 너무 피해망상적이에요 라며 일축해버렸죠. 일론은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가 AI 인재와 컴퓨팅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데 책임자는 안전성에 무관심하다니요. 그래서 2015년 어느 날 저녁 기술업계 거물 1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을 비롯해 결제 서비스 스트라이프를 키운 그렉 브록먼 그리고 AI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일리아 수츠케버까지 참석했죠. 이들은 구글에 맞설 새로운 AI 회사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론은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드림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일론의 자금력, 그렉의 사업 운영 노하우, 일리아의 AI 기술력, 그리고 샘의 조율 능력이 합쳐진 거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비영리 단체 오픈AI였습니다. 이들이 비영리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기술로 돈벌이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구글과 정반대로 가자는 전략이었죠. 구글이 영리 목적의 폐쇄적 기업이라면 오픈AI는 완전히 개방된 비영리 단체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안전한 AI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비밀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무료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2015년 오픈AI가 시작될 때만 해도 세상을 바꿀 회사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도 없었거든요. 그렉 브록먼의 아파트 부엌에서 소파와 침대에 앉아 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소박한 공간에서 역사를 바꿀 기업이 시작된 거죠.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 덕분에 최고급 AI 연구진들을 빠르게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한 전략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온갖 실험을 해봤습니다. 인기 게임 도타2를 플레이하는 봇을 만들기도 하고 로봇 집사를 개발하기도 했죠. 초창기 직원 중 한 명이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뭔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샘과 일론은 거의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샘은 여전히 Y 컴비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일론은 다른 사업들로 바빴거든요. 팀 전체가 공유한 비전은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AGI는 대부분의 작업에서 인간과 같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훈련받지 않은 새로운 작업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AGI를 인류가 만들어야 할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가 인간이 상상도 못할 더 나은 기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창립 초기부터 그들은 세상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I가 실업, 질병, 빈곤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생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지금보다 100만 배 심각해지고 사이버 공격이 극도로 정교해지며 완전 자동화된 살상 무기도 등장할 거라고 했죠. 오픈 AI 팀원들은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류 존재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동물들에게 허락을 구하지는 않잖아요. 만약 초지능 AI에게 지구 환경을 보호하라고 명령하면 AI가 인간 없이는 지구가 훨씬 안전할 거야 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샘 알트만도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AI로 모든 인간 질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잘못되면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AI가 시작된 2015년 대부분 사람들이 AI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인공지능 분야가 수십 년간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과대 광고 이후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금이 말라버렸고 많은 연구자들이 떠났죠. 이를 AI의 겨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15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AI 프로그램이 복잡한 전략 게임인 바둑에서 프로 기사를 이겼거든요. 그런데 2017년 구글에서 일하는 과학자 팀이 모든 걸 바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AI 구조를 제안한 거죠. 기존 AI 시스템들은 이게 핫도그야처럼 모든 데이터에 명확한 설명을 붙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달랐어요. 무작위적이고 복잡하며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받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했습니다. 일리아는 트랜스포머 논문을 읽자마자 그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오픈 AI는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실험한 최초 기업 중 하나가 되었죠. 여기서 유명한 GPT라는 약자가 나왔습니다. 트랜스포머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간 언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거의 모든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것, 즉 더 범용적이라는 것이었죠. 한 가지 특정 작업만 하도록 훈련된 기존 AI와 달리 새로운 트랜스포머 모델은 매우 광범위하고 범용적이 되었습니다. 이용 가능한 모든 텍스트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긁어와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은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정신은 항상 허락보다는 용서를 구하자였죠. 오픈 AI는 각 기업에 데이터 사용 허가를 요청하면 반발과 로열티 논의가 있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오픈 AI가 GPT-2 언어 모델을 완성했을 때는 오히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게 너무 강력해서 약속했던 오픈소스 공유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픈 AI는 악용 우려 때문에 완전히 훈련된 GPT-2 모델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왔어요. 와이어드 매거진이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AI 텍스트 생성기라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거든요. 2018년 일론이 오픈 AI 이사회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테슬라 CEO로서 자체 AI를 개발하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일론은 오픈 AI를 인수하고 CEO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테슬라의 일부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지만 이사회가 거부했고 결국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론의 퇴장은 투자금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억 달러도 지급되지 않았고 이제 나머지는 받을 수 없게 되었죠. 바로 여기서 오픈 AI가 매우 논란이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영리에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거죠. 또한 자사 기술을 상업적으로 라이센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리기업이 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샘은 더 많은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게다가 투자자들의 수익도 투자액의 100배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회사 설립 목적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오픈 AI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10억 달러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거래였죠. 하지만 오픈 AI의 사명은 거대 기술 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회사 중 하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픈 AI가 AI 민주화 사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후 공식적인 CEO가 필요했고 샘 알트만이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갑자기 폴 그레이엄의 샘은 권력을 얻는 데 능숙하다는 말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렸죠. 2020년 오픈 AI는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로 훈련된 언어 모델 GPT-3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적인 순간은 2022년 12월 30일 챗봇 챗GPT를 대중에게 출시한 때였어요. 당시 일반 대중 대부분은 오픈 AI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오픈 AI 리더십은 이게 단순한 소규모 연구 프리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대치가 낮았다는 뜻이죠. 직원들은 첫 주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가입할지 내기를 했는데 가장 높은 추측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틀렸어요. 챗GPT는 급속도로 확산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한 가장 빠른 앱이 되었죠. 참고로 페이스북이 같은 기록을 달성하는 데는 4년 반이 걸렸습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출시되었고 대중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챗봇을 써본 적은 있지만 항상 로봇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리 프로그래밍된 답변만 제공해서 쓸모 없었거든요. 하지만 챗GPT는 훨씬 박식하고 대화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챗GPT 출시 몇 달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로 오픈 AI 지분을 늘렸습니다. 챗GPT의 등장과 함께 AI 경쟁도 본격화되었어요. 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AI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대형 기술 회사들은 모두 경쟁을 위해 자체 AI 모델 출시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오픈 AI 내부에서는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안전에 집중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AI 스타 엔지니어 일리아 수츠케버는 우려를 갖고 회사 안전팀과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오픈 AI 현직 및 전직 직원 9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회사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오픈 AI가 제한적 계약으로 안전 문제를 묵살한다고 주장했죠. 회사 핵심 안전연구원 중 한 명도 같은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 갈등이 오픈 AI의 속도를 늦추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챗GPT가 전 세계를 휩쓴 것뿐 아니라 이미지 생성기 대리와 비디오 생성기 소라를 통한 진전도 놀라웠거든요. 실제로 AI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샘의 비전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건설하는 것이 어떻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 빈곤과 질병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대규모 모임에서 샘은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것 중 가장 혁신적이고 유익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한 지 24시간도 안 되어 기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샘 알트만이 해고된 거예요. 샘 알트만은 일리아로부터 화상통화에 참여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친구인 그렉 브록먼을 제외한 오픈 AI 이사회가 통화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어요. 이사회는 샘에게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통화는 곧 끝났고 샘은 오픈 AI 컴퓨터에서 차단당했죠. 샘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과장하기 어렵습니다. 샘이 이 소식을 들은 건 2023년 12월 1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는 공동 창립자 샘 알트만을 CEO 자리에서 해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성명서에 따르면 샘이 이사회와의 소통에서 지속적으로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샘이 이사회에 거짓말을 했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사회는 알트만이 오픈 AI를 계속 이끌어갈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게 모호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해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주된 불만은 샘이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샘이 내부 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승인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샘과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헬렌 토너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설도 있었어요. 헬렌이 경쟁사 엔트로픽이 챗GPT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였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AI 직원들이 이사회에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 창립자 그렉 브론먼이 샘과 연대하여 회사를 사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점점 더 많은 오픈AI 직원들이 샘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오픈AI 직원들은 이사회의 샘 해고 결정에 반대하며 해고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엔 샘이 복귀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겠다는 청원서를 만들었어요. 직원 800명, 거의 전원이 샘과 그렉이 복귀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오픈AI가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직원들의 게시물로 가득 찼어요. 샘은 각자에게 하트 이모지로 개별 답장했습니다. 이런 지지가 단순히 충성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오픈AI는 직원들의 주식 매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거액의 현금 배당을 의미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샘과 그렉을 이사회에 합류시키고 오픈AI를 떠나고 싶어하는 직원은 모두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회가 계획을 강행하려 애쓰며 샘을 대체할 새 CEO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 최후의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샘을 밀어냈던 4명의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일리아가 마음을 바꿔 샘의 잔류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거예요. 일리아는 트위터에 저는 이사회 조치에 참여한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오픈AI에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회사 재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모든 직원이 샘 편을 드는 걸 깨달은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리아가 샘 편을 든 순간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왕을 겨냥하는 사람은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사회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월요일에는 샘을 복귀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어요. 갑자기 이사회는 모든 영향력을 잃었고 샘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 샘이 모든 카드를 쥐게 되었어요. 화요일에는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샘에게 등을 돌린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사회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이사들이 들어왔어요. 샘은 CEO로 복귀하고 그렉도 복귀했습니다. 그렉은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글을 올렸고 사무실에서 전사 파티를 열었어요. 정말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건 이 모든 일이 단 5일 만에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금요일에 샘은 기습 공격을 받아 쫓겨났는데 화요일이 되자 CEO로 복귀했고 이사회 적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회사 전체가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샘은 새 이사회 구성원 선정에도 참여하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다시 그에게 도전할 가능성은 이제 극히 낮아 보였습니다. 일리아는 이사회 자리를 잃고 불과 6개월 만에 오픈AI를 완전히 떠났어요. 이 모든 것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사회가 샘을 전복하려 시도하기 전에 그가 이사회가 나를 해고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사회는 저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챗GPT의 음성 모드 도입은 공상과학 소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매우 사실적으로 들리는 AI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장면을 2013년 영화 그녀와 곧바로 비교했어요. 한 남자가 AI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죠. 당시에는 다소 황당하게 들렸지만 이제는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하기 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챗GPT를 친구, 조수, 심지어 치료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특정 특성을 갖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파트너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오픈AI를 둘러싼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흥미진진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면 더욱 그래요. 바로 이 점이 AI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AI가 먼저 육체 노동을 대체하고 창작 활동은 나중에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기계가 창의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AI가 가장 먼저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건 창작 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전만 해도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무너뜨릴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챗GPT에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모든 산업이 어떤 식으로든 AI에 의해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AI를 자신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대체될 겁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것을 믿는 것조차 이미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만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지면서 뉴스를 신뢰하거나 대화 상대가 사람인지조차 믿기 어려워질 겁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AI 계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AI가 다른 기술과 어떻게 융합될 것인가입니다. 가상현실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경에 도달할 거예요.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세계에 들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5년 기준 오픈 AI는 310억 달러 기업 가치로 4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기술 투자 라운드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공동 창업자로 출발했던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은 이제 경쟁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계속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며 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중국 AI 경쟁사인 딥시크의 등장으로 모든 미국 기술 기업들이 흔들렸습니다. 중국이 AI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미국 AI 주식 시가총액에서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오픈 AI는 딥시크가 자사의 지적 재산을 훔쳤다고 비난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를 조롱했습니다. 오픈 AI가 애초에 인터넷을 스크래핑해 지적 재산을 훔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AI라는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대한 투자금과 권력 앞에서 오픈 AI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5일 만에 CEO로 복귀한 샘 알트만이 더 강력한 힘을 손에 쥔 이후 AI 업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은 오픈 AI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전쟁, 거액의 인수 제한, 그리고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제 그 뒷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2월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 그룹을 이끌고 오픈 AI 비영리 재단을 974억 달러에 사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거예요. 샘이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담에 참석 중일 때 이 소식이 터졌습니다. 당시 그는 부통령 JD 벤스 옆자리에 앉아 만찬을 즐기고 있었죠. 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X에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사겠다면 어때요? 라고 날카롭게 응수했어요. 소수점 자리를 한 칸 옮긴 건 일론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일론은 즉시 샘을 사기꾼이라고 불렀고 둘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졌습니다. 사실 일론의 제안은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있었어요. 우선 오픈 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늦추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비영리 이사회는 이런 제안을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표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주도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론은 이들에게 실제 자금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일론과 샘의 대립은 이후 몇 달간 더욱 심해졌습니다. 8월에는 애플까지 끌어들였어요. 일론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오픈 AI를 부당하게 우대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챗GPT가 무료 앱 1위를 차지한 반면 자신의 AI 챗봇 그록은 5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샘은 일론이 자신의 회사를 위해 X를 조작하고 경쟁자들을 해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놀라운 주장이네요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샘은 더 나아갔습니다. 기자가 일론의 행동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거냐고 묻자 샘은 이렇게 답했어요. 아마 그의 인생 전체가 불안감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가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는 덧붙였죠. 그는 행복한 사람 같지 않아요. 정말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7일 드디어 GPT-5가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출시 전날 오픈 AI는 X에 수수께끼 같은 티저를 올렸습니다. 라이브 스트림 목요일 오전 10시 태평양 표준시라는 문구에서 스트림에 S 대신 써둔 숫자 5가 모든 걸 말해줬죠. GPT-5는 이전 모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GPT 모델과 추론 전문 O 시리즈를 따로 선택해야 했는데 GPT-5는 이 둘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질문의 복잡도를 판단해서 즉시 답할지 아니면 단계별로 사고할지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에는 빠르게 대답하고 어려운 문제에는 중간 과정을 거쳐 답하는 거죠. 샘 알트만은 GPT-5를 애플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비유했습니다. 더 선명하고 쾌적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였어요. 컨텍스트 윈도우도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챗GPT에서는 약 26만 토큰, API에서는 40만 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약 30만 단어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오픈 AI는 GPT-5가 환각 현상을 크게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모델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실제로 평가 결과 GPT-5는 잘못된 주장을 할 확률이 이전 모델들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아첨하는 경향도 줄어들었어요. GPT-4는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동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GPT-5는 이런 비율을 14.5%에서 6%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흥미롭게도 GPT-5는 유료 사용자뿐만 아니라 무료 사용자에게도 즉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오픈 AI가 비용과 성능 면에서 상당한 최적화를 이뤄냈다는 의미였어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입력 토큰 100만 개당 1.25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10달러로 GPT-4보다 입력 비용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죠. 물론 초기 반응이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기대만큼 혁신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어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GPT-5가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하지만 샘 알트만이 그동안 홍보해온 혁명적인 AI 미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챗GPT 책임자 닉 터리는 이 모델의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모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던 일반 사용자들이 크게 체감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GPT-5 출시 2달 후인 10월, 오픈AI는 또 다른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의 구조 개편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비영리 재단이 영리법인의 지배 지분을 유지하는 형태로 재편된 거죠. 비영리 재단은 이제 오픈 AI 파운데이션으로 불리며 영리사업부에 대해 약 300억 단 가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에서 비영리 재단은 26%를 소유하고 현직 및 전직 직원과 투자자들이 47%를 보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핵심 파트너로 남았어요. 그들은 오픈 AI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이제 약 27%의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분 가치는 약 1,350억 달러로 평가되었죠. 오픈 AI는 비영리 재단이 최초로 250억 달러를 투입해 의료 혁신과 AI 복원력을 위한 기술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가 기업으로서 더 성공할수록 비영리 재단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고 그 자금을 자선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이 원래 설립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오픈 AI는 향후 5년간 아주르 서비스에 약 2,5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합의했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오픈 AI의 독점 컴퓨팅 제공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선 협상권을 잃은 거예요. 오픈 AI는 다른 기술 기업들과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에는 오라클과 역사적인 거래를 발표했어요. 향후 약 5년간 컴퓨팅 파워에 3천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계약 덕분에 오라클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또한 브로드컴과는 자체 AI 프로세서 개발을 위해 100억 달러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지출은 오픈 AI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오픈 AI는 2024년 추론 비용으로만 약 38억 달러를 썼고 2025년 첫 9개월 동안은 86억 달러를 지출했어요.
한편 연간 매출은 약 1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중 70%는 월 20달러를 내는 일반 개인 사용자들에게서 나왔죠. 흥미롭게도 챗GPT는 8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료 구독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매출의 20%를 수익 분배로 지급하고 있었어요. 2024년에는 약 4억 9천만 달러를, 2025년 첫 3분기에는 8억 6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빙과 아주르 매출의 20%를 오픈AI에게 돌려주고 있었죠.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오픈AI의 지출이 수익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추론 비용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불되는 반면 훈련 비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의 일환으로 제공한 크레딧으로 충당되고 있었어요. 이는 오픈AI가 실제로는 모델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적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샘 알트만은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는 오픈AI의 연간 매출이 보도된 130억 달러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어요. 올해 말까지 연간 매출 기준으로 2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며 202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도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픈AI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정부 계약, 쇼핑 도구, 비디오 서비스, 소비자 하드웨어, 심지어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통한 컴퓨팅 공급자 역할까지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일론과의 법적 분쟁도 계속되었습니다. 일론은 오픈AI가 설립 당시 비영리 사명을 배신했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어요. 3월에는 한 번 소송을 취하했다가 8월에 다시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일론은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상 자회사가 되었으며 샘이 생성 AI로 돈을 벌기 위한 셰익스피어적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오픈AI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반격했습니다. 샘의 변호사는 일론의 우려는 그와 그의 동맹들이 인수자가 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일론이 진정으로 오픈AI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자신이 사들이는 것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연방 판사는 3월에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막아달라는 일론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지만 올가을에 신속 재판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론이 전직 오픈AI 연구원 수치르 발라지의 죽음에 대해 그는 살해당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발라지가 자살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일론은 터커 칼슨의 음모론을 지지하며 샘을 공격했습니다. 샘은 터커 칼슨 쇼에 출연해서 살인 혐의를 받는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라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그는 공식 조사 결과를 믿는다고 밝혔고 발라지와 그의 가족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픈AI는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10월에는 새로운 웹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를 발표했어요. 챗GPT가 내장된 브라우저로 AI가 웹서핑 경험 자체를 보조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같은 달 소라2도 공개되었죠. 텍스트 지시만으로 사실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비디오 생성 모델이었습니다. 10월 6일에는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데이 2025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오픈AI는 에이전트 킷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공개했어요. 개발자들이 몇 분 만에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툴킷이었습니다. 에이전트는 지시받은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 예약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발표도 있었습니다.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가 샘과 함께 무대에 올라 AI 기반 하드웨어를 개발 중이라고 밝힌 거예요. 아이브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느끼며 단절감을 덜 느끼도록 돕는 기술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픈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전용 AI 기기로 확장하려 한다는 신호였어요. 스마트 안경이나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 개발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12월 12일 오픈AI는 또 한 번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GPT 5.1을 출시한 거예요. 출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은 겁니다. GPT 5.1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인스턴트는 더 따뜻하고 지능적이며 지시를 더 잘 따르는 버전이었고, 띵킹은 간단한 작업에서는 더 빠르고 복잡한 작업에서는 더 끈질긴 버전이었어요.
오픈 AI는 사용자들이 더 즐거운 대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챗GPT의 톤을 쉽게 맞춤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프로페셔널, 캔디드, 퀄키 같은 새로운 프리셋이 추가되었죠. 기존의 디폴트, 널뜬, 시니컬, 프렌들리, 어피션트 옵션에 더해진 겁니다. 심지어 챗GPT가 대화 중에 사용자가 특정 톤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설정을 업데이트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간결함, 따뜻함, 읽기 편한 정도, 이모지 사용 빈도까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GPT 5.1 인스턴트는 기본적으로 더 따뜻하고 장난기 있으며 사용자가 설정한 매개 변수를 더 잘 준수했습니다. 띵킹은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 사고 시간을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 응답도 더 명확했어요. 정의되지 않은 용어도 줄어들었고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공감적이었습니다. 질문은 계속해서 GPT-5.1 오토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모델로 자동 라우팅되었죠. 하지만 오픈 AI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픈 AI의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걱정했어요. 이 회사는 여전히 현금을 태우는 스타트업이고 비영리 모조직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라클,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4개 기업만 해도 챗GPT 출시 이후 시가총액이 합쳐서 4조 5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이들 회사의 운명이 단 하나의 민간 기업에 이렇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위험해 보였죠. 오픈 AI의 5천억 달러 기업 가치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메타, 구글, 중국의 수많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오픈 AI가 승리할 거라는 베팅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챗GPT를 사랑하지만 오픈 AI는 여전히 자본 조달 능력이 제한된 비영리 조직이라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오라클과의 거래가 공개된 후 투자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오픈 AI가 미국 내에서 4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용량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오픈 AI는 인도에서도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월에는 아다니와 안바니 소유의 디지털 뉴스 매체들이 저작권 소송에 합류했어요. 인디언 익스프레스, 힌두스탄 타임스, 지뉴스, 인디아 투데이, 더 힌두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오픈 AI는 델리 고등법원에서 챗GPT 훈련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명령이 미국 법률상의 의무와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에서 벌어지는 AI 관련 첫 주요 법적 분쟁이었죠.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스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 AI는 이에 대응해 뉴욕타임스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맞서 싸우겠다는 반격 성명을 냈어요. 각종 저작권 분쟁은 계속 쌓여갔지만 오픈 AI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도 오픈 AI에게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일론이 정부 효율부 도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연방정부의 AI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도지는 민감한 정부 문서들을 정체불명의 AI 시스템에 입력하고 정부 계약을 검토할 자체 챗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론이 사실상 트럼프의 AI 정책을 좌우하게 된 겁니다. 샘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평소 민주당 지지자였던 그는 트럼프가 당선된 후 관계 개선에 나섰어요. 취임식 기금에 $10,000를 기부했고 축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백악관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다양한 정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론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해서 샘으로서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샘은 세계 각국을 돌며 AI 인프라 투자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동, 유럽을 방문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논의했어요. 그는 각국 정부에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통해 오픈 AI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딥시크 충격 이후 미국 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딥시크는 오픈 AI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과 달리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는 오픈 AI의 막대한 지출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오픈 AI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샘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딥시크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효율성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어요. 오픈 AI도 비용 효율적인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곧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스트로베리라는 코드명의 초경량 모델을 개발 중이었죠.
한편 오픈 AI의 인재 유출도 계속되었습니다. 안전팀의 핵심 연구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 경쟁사 엔트로픽으로 이적했어요. 일리아 수츠케버도 자신의 스타트업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를 설립한 후 1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오픈 AI의 안전 중심 문화를 따르지 않는데 환멸을 느낀 연구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거죠. 하지만 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인재를 계속 영입했고 특히 구글과 메타에서 최고급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데 성공했어요. 오픈 AI의 평균 연봉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연봉 50만 달러에 스톡 옵션까지 제공되니 많은 인재들이 오픈 AI로 몰려들었죠. 11월 중순 샘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AI가 2026년 상반기 중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업 가치는 최소 2천억 달러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오픈 AI가 완전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했죠. 비영리 재단은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지만 더 이상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통제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상장 계획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오픈 AI 설립 취지의 완전한 배신이라고 비난했어요. 2015년 일론과 샘이 구글에 맞서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을 때를 떠올리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세상이 변했고 우리도 적응해야 합니다. AGI를 만들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요. 비영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재정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18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었거든요. 출원 비용, 훈련 비용, 인건비, 데이터 센터 임대료를 합치면 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장을 통해 추가 자본을 확보하지 않으면 2026년 중반쯤 현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내부 분석이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상장 계획에 미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지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해했어요. 상장 후 오픈 AI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27%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오픈 AI의 성공은 곧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이기도 했습니다. 일론은 상장 계획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는 X에 비영리로 시작한 회사가 2천억 달러 가치로 상장한다니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냐고 썼어요. 그는 오픈 AI 상장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론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지만 소송 자체가 상장 일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었죠. 오픈 AI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샘은 경영진을 대폭 개편했어요.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새로운 최고 제품 책임자를 영입했고 안전팀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가 바뀐 거죠.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또다시 퇴사했지만 샘은 AG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전도 의미가 없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챗GPT의 사용자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주간 활성 사용자가 12억 명을 넘어섰어요. 이 중 유료 구독자는 약 7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기업 고객도 급증했죠. 포천 500대 기업 중 92%가 오픈 AI의 API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무료 버전에서 챗GPT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고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안전성과 정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메타는 라마 모델을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개발자 커뮤니티를 흡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딥시크 외에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각자의 AI 모델을 출시했죠. 오픈 AI의 대응은 더 빠르고 강력한 모델을 계속 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GPT-6 개발이 이미 시작되었고 20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GPT-6는 진정한 멀티모달 모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동시에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오픈 AI가 에이전트 OS라는 개념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용자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AI가 학습하고 관리하는 운영체제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이메일 정리, 일정 관리, 쇼핑, 예약 등 모든 걸 AI가 대신 처리하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오픈 AI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샘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픈 AI가 단순한 AI 회사를 넘어 디지털 문명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교육, 의료, 금융 등 모든 산업에서 AI가 필수 인프라가 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위험한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샘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답했죠. 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오픈 AI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며 AI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압박, 법적 분쟁, 내부 갈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영리로 시작해 인류를 위한 안전한 AI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이제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져요. 샘 알트만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AGI를 먼저 만드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론과의 전쟁, 비영리 사명의 포기, 막대한 부채, 이 모든 게 더 큰 목표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인류를 위한 길일까요? 아니면 샘 개인의 야망과 권력욕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오픈 AI가 만드는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까요? 아니면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까요? AGI가 정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험을 낳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오픈 AI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죠. 좋든 나쁘든 샘 알트만과 오픈 AI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혁명의 한복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027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GPT-6는 정말 세상을 바꿀까요? 오픈 AI는 상장에 성공할까요? 일론과 샘의 전쟁은 어떻게 끝날까요?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추월할까요? AGI는 언제 실현될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곧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충격적일 거라는 점이죠. 오픈 AI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픈 AI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두려우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웨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